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뉴스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올해 2분기 전국 부동산 거래 금액이 100조 원대를 회복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상가와 사무실 거래가 크게 늘어나면서 전체 시장을 견인했다. 이런 특징이 있는데요.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한문도 겸임 교수님 모시고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통계를 보니까 2분기에는 전체적으로 부동산 거래 금액이나 거래량이 모두 늘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늘고 특히 말씀드린 대로 주거용에 비해서 상업용 부동산이 강한 회복세를 띈 것으로 나타났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런 회복세가 나타난 시점이 6.27 부동산 규제 종합대책 시행 이전이란 말이죠. 네, 그렇죠. 이전에 이제 그게 잡힌 거고, 네, 맞습니다. 이후에는 좀 바뀌었을 것 같은데 통계는 좀 다시 들여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떻습니까? 정리 좀 해주세요. 지금 보도에 어제 오늘 사이에 많이 나왔는데요. 네. 전분기 대비 이제 20% 이상, 26% 그렇죠. 많이 올랐죠. 예. 주거용만 10% 정도 는 거에 비하면 거의 2배니까. 맞아요. 보도만 보면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상가나 이쪽이 보도에서는 자영업자가 어렵다 그러는데 이렇게 좀 이해가 좀 어려우실 텐데,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내용을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 분기, 1분기 대비 1, 2, 3월에 비해서 4, 5, 6월이 늘어난 거 맞습니다. 거래량도 늘어나고 다 늘어났는데 우리가 전년 동기라는 기준도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비하면 또 마이너스입니다. 그 전년에 2분기에 똑같은 비하면 기간에 2분기에. 그래서 또 그 전년이 있을 거 아니야. 네. 2020년도부터 이렇게 시계열로 우리가 측정을 해보면은 2020년도 같은 경우에 2분기에는 한 150조 원 정도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게 이제 시계열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분기만 보면은 거의 지금보다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그래서 통상적으로 1분기가 제일 적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2분기는 1분기에 대비해서 증가하죠. 그리고 역대 한 10년 동안 추세가 거의 비슷합니다. 2분기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한 4분기에 또 높고 이렇습니다. 계절적 요인이 있겠네요. 네, 거기서 아시겠지만 4월에 법인 총결산 나오면서 그렇죠. 회계 정리하면서 상가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겹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보면 627과는 좀 약간은 상관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데이터인데, 우리가 공교롭게 시기가 겹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년에는 150조까지 갔었는데 2020년, 21년에 그리고 22년도가 좀 안 좋았잖아요. 미국 금리 것 때문에. 그때는 많이 내려왔습니다. 한 7, 80조 수준밖에 안 됐고요. 이제 회복 단계 있는 거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조금 마이너스 0. 상가 사무실은 0.6, 그리고 상업 업무용은 한 마이너스 6% 정도 좀 조금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나아지고는 있다. 2023년, 4년 2년도보다 다 나아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이 기사나 분석 통계를 보면서 상업용 부동산 다시 호기가 오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꼭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대출 규제 강화도 이제 있고 그 이후에 보면 더 위축이 됐을 거라는 추측을 해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이 실거주도 그렇고 똘똘한 한 채를 잡자 이런 현상은 확실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많이 났죠. 네. 그렇죠. 특히 이제 6.27 대출 규제에 보면 통계도 보니까 서울 대형 아파트 가격이 한 달 만에 10% 이상 급등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수요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쪽으로 돈이 몰리는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대출 규제로 이제 딱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아직 냉각 상황이라고 좀 종합적으로 판단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똘똘한 채라는 단어는 예전부터 나왔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언제인지는 기억하시기 조금 어려우실 텐데 2018년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올라오던 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갑자기 폭등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이제 규제책을 좀 던졌죠. 다주택자에 대해서. 2주택자, 3주택자 이렇게. 최근에 들으신 보도 중에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나는 집이 10개인데 1억짜리가 10개인데 똘똘한 한 채 갖고 있는 30억짜리 이 사람보다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제 문제가 있다고 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걸 보더라도 제가 이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그렇다면 미래 가치나 이런 걸 볼 때 똘똘한 한 채가 더 세금도 적고 또 수요가 몰리니까 당연히 글로 쏠리겠죠. 가격 인상도 많이 되고. 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기억하시지만 그맘때쯤에 지방 소멸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방 자산가들조차도 이쪽에 좀 수요가 이제 또 쏠림 현상이 빚어지고 이러면서 이게 사실은 한 3년 전부터는
대형 평수가 갑자기 이제 계속 오르고 있었는데 보도는 이제 작년에 조금 나오고 올해 좀 다루고 있거든요. 3년 전부터도 이제 오르기 시작했고. 네, 계속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었는데 게다가 압구정 같은데 이제 대형 평수 또 기억하시겠지만 1:1 재건축 있잖아요. 1+1. 그렇죠. 이것까지 또 호재가 있는데 예전에는 잘 피부를 못 느끼다가 압구정 같은데 재건축이 단가가 비쌈에 비해도 또 1+1이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 보니까 수요가 더 몰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제 규제, 그러니까 시장은 뭐 아주 스마트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자산가들이 이쪽에 좀 쏠림 현상이 있고 결정적으로 한 4, 5년 전부터는 아시겠지만 이 국평의 기준이 34평, 뭐 30평으로 있다가 갑자기 25평 맞아요. 핵가족화가 되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대형 공급이 좀 거의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보통 한 10에서 한 30% 많을 땐 대형이 같이 꼈었는데 지금 뭐 펜트하우스 맨 위에 층 두세 개 일구마니까 공급이 좀 부족했었죠. 몇 년 동안, 한 10년 동안. 근데 이게 이제 쏠리면서 이번에 이제 좀 가시화될 정도로 대형 평형의 이제 상승폭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똘똘한 한 채 얘기를 계속해 보면 청약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청약 시장도 맞습니다. 이 최근에 이제 강동구 올림픽 파크 프로는 무순위 청약 4채 딱 공급했는데 22만 명 몰렸어요. 정확하게 22만 4천 명 이상 몰렸는데 청약 시장에도 보면 굉장히 양극화가 심한 것 같아요. 지방에서 보면 청약 미달이 지금 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똘똘한 한 채라는 단어를 더 좀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똘똘하지 않은 집은 없잖아요, 사실. 다 똘똘한데 이 개념이 이제 투자 가치 관점에서 그렇죠. 중장기적으로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뭐 입지는 좋고 또 이 부동산 변동성에 대해서 좀 하락의 폭이 작고 강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환금성이 좀 비교적 좋은데 이런 지역들은 똘똘한 한 채 어떤 뭐 기본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근데 그 부분이 주로 어딜까요? 서울에 좀 몰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로 주로 똘똘한 한 채라고 얘기하면 서울에 있는 강남 3과 마용성, 뭐 동작 뭐 이렇게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추잖아요. 광진구 이렇게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다 계속 5, 6년 동안 접하다 보니까 이제는 똘똘한 한 채를 사는 게 정상적인 것 같고 일반 주택을 사면은 약간 뒤처지는 어떤 프레임이 형성이 됐죠. 우리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청약 시장도 말씀 주신 대로 확실하게 또 3040 분들이 저희 시대와 다르게 이 IT 세대잖아요. 그렇죠. 정보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면은 바보가 아닌 다음에 투자 수익성이 좋은 것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고 플러스 실거주 두 가지 요인이 이제 같이 모이다 보니까 또 세금 측면에서도 아까 말씀 나눈 똘똘한 한 채의 어떤 세제의 어떤 형평성에서 더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쏠리면서 이 현상들은 제가 볼 때 향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좀 아까 마용성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마용성 궁금해요. 진짜 마용성이 강남 3구는 당연히 똘똘한 채 대표적인 지역이고 마용성이 이제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627 대출 규제 이후에도 이 지역은 계속 가격이 좋아요. 가격이 강세고. 뭐 마포 얘를 여기 자료를 갖고 왔는데 이 마포 더 클래시라는 이 아파트는 소형 평수인 43제곱미터가 14억 원, 59제곱미터는 20억 원. 이게 계속 이제 가격이 굉장히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강하고 상승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인식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마용성 지역도 똘똘한 책의 주요 지역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네, 그거는 한 2, 3년 전부터 살살 시작되다가 올해 이제 오세훈 시장 그 토지 거래가 풀면서 이제 서울 좀 광풍이 살짝 불었잖아요. 이때 이제 간단히 생각하시면 이렇습니다. 수도권에서 뭐 한 7, 8년 전에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뭐 한 5, 6억, 7억에 받으셨거든요. 수도권에서 좋은 대단지, 입지가 좋은 곳들은 지금 한 12억, 14억 뭐 이 정도 갑니다. 그거를 이제 팔 수 있는 차익 실현의 단계가 됐잖아요. 그렇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까지 하면 또 세금도 거의 뭐 안 냅니다. 그걸 팔고 나면은 한 4, 5억 정도 보태면 20억짜리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낮은 단계면 한 13억에 팔았다 그러면 또 마용성 이쪽 지역이 17억 뭐 이 정도 됐을 때 들어왔잖아요. 이게 이제 2, 3일 동안 쭉 이어졌습니다. 이어지다가 그럼 여기서 있는 분들은 또 마용성에 있는 분들은 한 뭐 8, 9억, 10억에 분양받으셨는데 이게 15억, 16억, 17억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팔고 또 강남으로 이제 입선하니까 이게 풍선 효과가 쭉 있죠. 그러다 보니 최근에 이제 훅 한 6개월 동안에 이제 상승장에서 최근에는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신고가가 또 나왔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축 대단지입니다.
나머지는 전혀 아닙니다. 똑같은 바로 인근에 있는 아파트 단지인데 뭐 400세대나 500세대다. 그런데 뭐 한 7, 8년 전, 10년 전에 지었다. 여기는 또 최고가 그전에 큰 차이가 없다가 뭐 14억이었으면 저쪽 16억 정도였으면 여기는 지금 20억, 23억 막 가는데 더 벌어지네요. 여기는 거꾸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시장이 완전히 그 같은 마포, 마용성 안에서도 강남상구도 마찬가지고요. 그 구역 안에서도 또 차별화가 생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 현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반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이게 상품에 대한 선호도나 투자성 면에서 3040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좀 강력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산도 빠르고 저희 때보다 그래서 이 현상은 제가 볼 때 좀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 같은 마용성, 다 같은 강남이 아니다. 또 그 안에서도 또 세분화된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위안이 되는 거는 그나마 이제 신고가를 찍었잖아요. 네. 찍고 나니까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8월 6일 날 나온 신고거래가는 하나 한 건이거든요. 근데 6.27 대책 이후에 거의 한 달 동안 거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얘기하는 뭐 자정거래니 허위신고니 이런 또 팩트도 있고 해서 조금 한 가을까지 좀 정확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부동산 가격 얘기할 때 특히 아파트 단지 얘기할 때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한두 건 거래가지고 거래가 형성되고 네네. 가격이 형성되고 또 심리가 그렇게 형성되는 게 네. 저는 굉장히 기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는 종합적으로 거시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 공급이잖아요. 부동산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공급, 그렇죠. 수요 공급인데 공급 확대를 위해서 시장 안정화를 추진한다 이런 정책을 세우고 있고 특히 이번에 보니까 2026년 내년에는 국유재산 종합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네. 대표적으로 용산의 유유지라든가 종로의 복합청사 같은 국유를 활용해서 2035년까지 공공주택 3만 5천 호를 공급하겠다. 이게 네. 내용인데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국유재산 종합계획 이게 이제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사실은 국유재산법에 조항에 이제 국유재산 종합계획을 매년 그 정리를 해가지고 뭐 매각할 건 매각하고 개발할 건 개발하고 이런 계획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 기재부에서 이제 총괄청이 돼서 이걸 잘 정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무의결에 이제 심의를 올리면 의결을 해서 대통령이 승인하시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유휴부지들 막 그런 것들도 그렇죠. 기재부에서 요 계획 속에 있는 것들을 좀 취사 선택해가지고 공급 대책을 세운 거고요. 요번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토부가 발표한 게 아니라 기재부가 발표를 했잖아요. 네. 기재부가 이제 대한민국의 국유재산을 관리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유재산을 하는 중에 전체적인 로드맵은 이제 이 부분이 포함된 거지 전체 계획 중에 일부분으로 이제 공급에 대한 부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뭐 용산 유수 최근에 추가된 게 있죠. 성수동 기마대 부지하고 광명세무서 서울 출입국 관리 자리는 좋죠. 다 되게 좋은데 기존에 2만 호는 조기 공급하겠다 그랬고 1.5만 호를 추가해서 하겠다라는 게 이제 올해 계획인 그래서 거예요. 토탈 3만 5천 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3만 5천 호로 된 건데 그러면 이건 기재부의 이제 계획인 거고 만약에 정부가 국토부에서 뭐 서로 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서 그동안 말이 나왔던 뭐 태릉 부지라든지 이런 부지들도 뭐 전향적으로 공급에 또 추가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현재로서는 이제 기재부 입장에서 말씀 주신 국유재산 그 종합계획에 의해서 이 로드맵을 갖다 일단 정부에 보고하겠다라고 선제적으로 한 거고 원래 이게 4월 30일까지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계엄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 타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늦게 이제 하면서 이 대통령한테 미리 어떤 선을 보인다 그럴까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의결이 거치고 이제 발표가 되면 거의 뭐 확정될 수 있는 소지고 제가 볼 땐 추가적으로 좀 증가될 공급 대책이 좀 추가돼서 나올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걸 보면서 네. 굉장히 의문점이 하나 들었는데 네, 네. 무슨 민간 택지를 개발할 때는 굉장히 뭐 주민들과의 뭐 여러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문제도 네. 많고 어렵잖아요. 근데 국유지 개발은 굉장히 간단할 것 같은데 통계를 네.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2020년에 문재인 정부 좀 아까 말씀하신 그 문재인 정부 때 서부면허 시험장 부지 3,500세대 공급했다는데 이거 아직도 안 되고 있고 원청 재검토입니다 지금. 태릉 부지 개발도 그렇고 태릉 골프장 개발도
원래 10,000호로 뭐 크게 시작했다가 지금 3분의 1 나서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원인을 이제 여러 각도에서 분석들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산 참사 기억나시잖아요. 예. 용산 참사 이후에 공공이 예전에 노태우 뭐 이 시절에는 군부 역량이 있다 보니까 뭐 하면 그냥 갔잖아요. 국민들이 별로 이의 제기를 많이 안 했습니다. 뭐 저항력이 네, 그 사이에 세월이 흐르면서 국민 재산권과 이 발언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또 좋아졌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역으로 공권력에 대해서 많이 약해졌습니다. 거꾸로. 네. 이게 왜냐하면 일이 터지면 책임은 공무원 실무 담당자가 지니까 제가 실무 담당자라도 창의적으로 공격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죠. 네. 그 문제가 생기고 주민들하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잘 풀어야 되는데 예전에 일방적이었다라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협의하면서 가야 되는데 협의할 어떤 의지도 좀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조금 했다 부딪히고 막 이제 뭐 현수막 붙고 주민들이 막 하면은 예전처럼 뭐 설득하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일단 물러서게 되는 이런 형태의 어떤 사회적 프레임이 좀 작동을 하다 보니까 더 하기가 힘든 거죠.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공공부지는 국가 소유 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개발은 쉬울 것 같은데 협의 안 해도 되니까. 맞습니다. 그렇지 않은가 봐요. 공무원분들의 어떤 업무 어떤 환경이 이제 그런 게 이제 일단 치명적인 것 같고 제가 볼 때 그나마 이번에 다행인 거는 이제 새로운 정부의 대통령이 네. 실행력이 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이거는 지역 님비가 너무 심한 거 아니라는 뭐 의문을 다 갖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민 주거 안정 측면에서 우리가 정합성이라 그럴까요? 정확하게 어떤 뭐 모순이 없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국가 가진 토지인가 이거를 나쁜 데 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청년 주택과 무주택자를 위해서 하는데 그러니까요. 무슨 이의 제기할 게 없잖아요, 사실은. 예. 이 부분에서 이제 공권력의 어떤 실행자들이 추진력이 좀 약했던 거죠. 이번에는 조금 그래도 저는 그래도 발표했는데 이번에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리더 자체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일선에 계신 실무진들이 조금만 협조한다면 제가 볼 때 좀 예전보다는 좀 더 성과가 나올 거라고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성수동 경찰 기마대 부지라든가 서울 네. 출입국 관리사무소 좀 아까 말씀드린 그 땅들도 사실은 다 노른자 위 땅이에요. 옛날에 공공기관들이 맞습니다. 좋은 곳에 이제 그렇죠. 위치했으니까 이제 그걸 개발하는데 그걸 공공택지로 개발하다 보니까 공공아파트가 들어서게 되고 그러면 주변에서 반대하고 뭐 이런 건가요? 네, 네, 그냥 뭐 무조건 반대죠. 이해했습니다. 네, 네, 네. 이거 좀 난관이 어떤 문제점들이 또 있을까요? 또 난관이 이상되는데. 정부의 의지도 문제지만 네. 사업성에 대해서요. 사업성. 일반 그러니까 시공하는 업체들도 이제 이거를 따져봐야 되겠죠. 네, 민간 개발하고 약간은 더 다르죠. 사업성이나 수익성 면에서 좀 체크하고 분석하는 게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 개발 같은 경우에는 빨리 똑같은 시간 안에 수익 창출을 내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자본주의 논리가 작동을 하는데 공공은 이제 그런 개념이 좀 약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걸 만약에 리더나 실무진들이 의지를 갖고 국민의 위해서 좀 일을 하겠다고 의지만 갖는다라면 제가 볼 땐 진행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수 관리 주체 공동 개발 방식을 도입한다. 그래서 이게 얘기가 나오는 네, 그게 이제 옆에 나오는 겁니다. 국유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 주체가 인접한 그 주변의 그 주체들하고 같이 합의를 해서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이제 공공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일단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협의를 잘하잖아요. 네. 지역 주민들하고 문제 있는 것들 그 부분을 같이 이제 컨소시엄으로 형태로 하면 속도가 좀 더 나겠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그래서 무조건 공공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협의 과정도 공공 위주로 하다 보면 명분만 세우고 그냥 이렇게 잘 안 되니까. 네, 의견도 안 받아들이고 넘어가 버리니까 자꾸 또 분란이 생기는데 네. 민간이 개입을 하면 이제 그거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계산하잖아요. 이런 어떤 팩트들을 같이 이제 가세해서 SH나 뭐 이런 공공도 들어가지만 그럼 민간의 민간도 어떤 들어오고. 노하우를 갖다가 같이 접목해서 가려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이렇게 되면 좀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까요? 네, 잠시 오해 어느 부분에서 오해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공공이 직접 하지? 이 민간을 통해서 하다 보면 뭐 마케팅이나 이런 비용이 추가돼서 분양가가 올라갈 텐데 라고 했을 때 정부가
그러면 민간 사업 형태가 아니라 국가 땅이니까 분양가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멈춘다라면 내용의 면에서는 더 낫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인정하게끔 이제 정부가 좀 노력을 해야겠죠. 설득도 하고 좀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런다면 제가 볼 때 반대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린벨트를 넓혀서 서울에 네. 지금 공급이 부족하니까 네. 재개발은 한계가 있고 그린벨트를 넓혀서 하는 것보다 사실은 이런 게 굉장히 좋은 포인트 같아요. 효율적입니다. 효율적이에요. 네. 공공택지를 개발해서 아파트를 공급해서 맞습니다. 공급량 늘리면 굉장히 그냥 개발하고 자연을 훼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효과가 있고 구도심 개발 효과도 있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잘 좀 돼야 될 텐데 이게 부동산 정책은 정말 국가의 큰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 미국의 배터리 시티나 허드슨 야드처럼 뉴욕 시내에 네. 이런 부지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그 노카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 없는 지역. 역세권에다가 가까운 데 이르면 네. 차가 없어도 집을 지어도 우리 청년들이나 다들 이렇게 전철 타시고 대중교통이 좋으니까 서울은 충분히 저 직주 근접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2000% 용적률을 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근데 성공을 했습니다. 거기서 지자체 땅이었는데도 네. 수입이 아직도 나오고 있고 네. 공급은 늘어나고 뭐 이런 형태도 이번 대통령이 자꾸 그 역세권 고밀 개발을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바로는 안 나오겠지만 뭐 임기 내에는 그런 정책들이 좀 나올 걸 좀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동산 시장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네, 말씀 주신 구도심에서 해법이죠. 그러네요. 예, 예. 네, 오늘 명지대학교 대학원 한문도 교수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핵심 이슈들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